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프랑스는 샴페인을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승리를 확신했죠. 400억 달러짜리 계약, 누가 봐도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인 9년 12월 27일 발표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온 나라 이름은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결정입니까? 아랍에미리트 차관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사막에 불이 켜졌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그 약속이 현실이 됐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와도 모두가 도망쳐도 단 하나의 나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 프랑스를 무너뜨린 나라,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15년. 석유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엔 뭡니까? 두바이 불빛이 꺼집니다. 에어컨이 멈춥니다. 50도 사막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항엔 탈출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겠죠. 저는 그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시한폭탄 해체반이었죠. 15년 안에 답을 못 찾으면 이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칼리드 알 나세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국가전략 차관입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이 나라가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15년 안에 답을 내놓지 못하면 저는 나라를 망친 사람이 됩니다.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죠. 에너지부 내부 자료였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유 수익 감소 시점, 당초 예상보다 10년 빨라질 전망.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리,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즐비한 주차장. 전 세계가 이 나라를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돈을 빌려다가 오늘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건국 대통령 자이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벤츠를 몬다.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겠지. 하지만 증손자는 어쩌면 다시 낙타를 타게 될지도 모른다. 처음엔 겸손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2008년 그날 깨달았죠. 이건 겸손이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석유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석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려한 도시는 누가 유지합니까?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석유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불이었죠. 언젠가 꺼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사막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석가 없어도 절대 꺼지지 않는 불 말입니다. 태양광입니까? 풍력입니까? 아닙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그것만으로는 국가 전체를 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자력, 이것뿐이었습니다.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중동에서 원전이라니 미쳤습니까? 안보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석유 마르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강요들, 에너지 전문가들, 안보 담당자들이 매일 밤 모였죠.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심장을 바꾸는 겁니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2008년 12월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원전 4기 건설. 규모는 400억 달러, 한화 약 40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입니다. 한 번에 걸겠다는 겁니다. 세계 원전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공하면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실패하면
역사는 제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망친 사람으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 두바이 야경이 눈부시게 빛났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15년 후에는 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꺼지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최종 결정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죠.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많았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전한 선택이 살아남는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움직였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갔고 전 세계 원전 기업들이 달려왔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모두가 아랍에미리트를 향했습니다. 400억 달러였으니까요. 누가 이 프로젝트를 가져갈 겁니까? 전 세계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라고 말이죠. 입찰 공고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로 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쏟아졌죠. 프랑스 대사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그 다음이었고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승자는 프랑스다. 공공연한 이야기였죠. 왜 그랬겠습니까? 프랑스는 원자력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었죠. 유럽 전역에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원전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프랑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현지 언론들도 프랑스 확정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프랑스가 수주 유력이라는 기사가 매일 쏟아졌죠. 심지어 우리 내부 보고서에도 프랑스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완벽했으니까요. 기술도 경험도 신뢰도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측의 태도가 묘했습니다. 처음 미팅 때는 공손했습니다. 기술 설명도 자세히 했고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미 계약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언제 공사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도 하기 전에 말이죠. 한 번은 프랑스 측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은 우리 앞마당이나 다름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연합으로 움직였습니다. 자본은 미국이 되고 기술은 일본이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죠. 미팅 자료도 화려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제안서에 온갖 수치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수준급이었고요.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준비했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책임 소재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미국 측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일본 측도 비슷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유연하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책임은 분산되고 결정은 느려지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한국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전 수출 실적이 전무했거든요. 단 한 건도 해외에 팔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을 들러리 취급했습니다. 경험도 없는 나라가 왜 나왔냐는 반응이었죠. 외신도 비슷했습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입찰 참여, 확률 제로에 가까워. 또 다른 기사는 한국은 경험 쌓기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롱에 가까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경험 삼아온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모든 나라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차관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였죠.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기준이 같아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완벽한 조합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말이 없었어요. 기술 자랑도 별로 안 했습니다. 대신 이상하게 진지했습니다. 마치 이미 계약을 따낸 것처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더군요. 제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만나봐야 합니다. 비교를 해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한국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신경 쓰이더군요. 전 세계가 프랑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언론도 전문가들도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프랑스 확정이라는 분위기였죠. 미국과 일본 연합도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보게 됐습니다. 모두가 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했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각국 미팅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프랑스의 기술력, 미국과 일본의 자본력, 그리고 한국의 무엇이었습니까?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까? 답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답이 말이죠.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든 나라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였죠. 당신들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왜 당신들을 선택해야 합니까? 같은 질문, 같은 순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유로웠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화려했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역사,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전력, 70년간 쌓아온 노하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설명의 대부분이 프랑스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필요보다 프랑스의 자랑이 더 많았던 겁니다. 한 가지 더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경쟁국을 깎아내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협업이라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한국은 경험이 전무하죠. 반면 우리는 단독으로 모든 걸 책임집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자기 장점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깎아내려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공해왔습니다. 항상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기가 몇 년이나 지연됐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자본을 설명하면 일본이 기술을 보충했죠. 자료의 양도 엄청났습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제안서에 모든 수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물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결정합니까? 미국 측이 먼저 답했습니다. 우리는 긴밀히 협력할 겁니다. 일본 측이 거들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애매했습니다.
긴밀한 협력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결국 책임은 분산되고 결정은 느려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인원도 적었고 자료도 얇아 보였습니다. 프랑스나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됐죠. 한국 측 대표가 인사를 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차관님.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기술 설명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정표였죠. 차관님, 이게 저희 계획입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일정표요? 계약도 안 했는데 벌써 일정표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까? 저는 그 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심지어 일 단위로 계획이 짜여 있었습니다. 1차 콘크리트 타설 언제, 원자로 설치 언제, 시운전 언제.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이 일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대표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집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실패 사례도 연구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이 왜 지연됐는지 압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성공 사례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 사례를 먼저 꺼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막을 건지를 설명하더군요. 위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1970년대 사막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죠. 그때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나도 지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 말에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잘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책임집니다였습니다.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들을 선택해야 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희를 선택하시면 차관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완벽한 조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책임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메모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게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새겨졌으니까요.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성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팅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여전히 프랑스 확정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프랑스와 우선 협상 임박이라는 제목이 매일 눈에 띄었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이미 축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우리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부 실무진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프랑스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한국 협상단 내부에서도 포기 분위기가 감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는 탄식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미팅 때는 공손했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했고 우리의 요구사항도 잘 들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군요.
마치 계약이 이미 끝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협상 테이블에서였습니다. 프랑스 측이 갑자기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제안보다 15%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물었죠. 현지 여건을 재검토한 결과입니다. 현지 여건이요? 1차 미팅 때는 왜 몰랐습니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정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준공 일정을 확답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일정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요? 4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거슬렸던 건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회의 중간중간 프랑스 측은 경쟁국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죠. 한국은 해외 원전 수출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위험합니다. 저가 수주는 결국 안전을 포기한 겁니다. 심지어 회의 자리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자기 장점을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왜 굳이 다른 나라를 깎아내려야 합니까?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말이죠. 한국이 저가 수주로 안전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는 그저 자기들이 비싸다는 걸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3차 협상 테이블이었죠. 저는 프랑스 측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만약 공기가 지연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프랑스 대표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협의의 문제입니다. 양측이 합의하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문제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해왔으니까요. 항상 성공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핀란드는요? 공기가 몇 년씩 지연된 프로젝트는 뭡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는 실패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가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책임 문제가 불거지니까요. 그래서 애매하게 협의라는 단어로 넘어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4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서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프랑스는 분명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신뢰도도 높죠. 하지만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승리를 너무 확신한 나머지 오만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프랑스 측에서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껍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없었습니다. 책임, 일정 준수, 명확한 계약 조건.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각국 협상 내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프랑스의 기술력은 여전히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사비는 올리고 일정은 유연하게 하고 책임은 협의로 넘기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입니까?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력에서는 프랑스를 못 따라갑니다. 경험도 없죠. 하지만 태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일정을 확답했고 책임을 명시했고 실패 사례까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뭘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그날 밤 프랑스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프랑스라는 생각은 사라졌죠. 세상이 뭐라 하든 언론이 뭐라 쓰든 저는 제 눈으로 본 걸 믿기로 했습니다.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생존 프로젝트에는 기술만큼이나 태도가 중요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프랑스가 그런 파트너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방향이 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설득할 기회였죠. 프랑스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완벽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장비도 없었죠. 서류 가방 하나와 진지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형식적인 미팅이 되겠구나 싶었죠. 한국 대표가 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오늘 저희는 기술 자랑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드리러 왔습니다. 약속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을 아실 겁니다. 유럽 최대 규모였죠. 하지만 공기가 몇 년씩 지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설계는 프랑스, 시공은 독일, 감리는 핀란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밀었죠. 차관님, 저희는 그 실패를 연구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성공만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것도 경쟁국 프랑스의 실패를 말이죠. 저희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설계부터 시공,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명확했습니다. 애매함이 없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공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한국 대표가 서류 가방에서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차관님, 이게 저희 약속입니다. 2017년 준공, 단 하루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저희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1970년대 이 중동 땅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돈도 없었죠. 하지만 약속만은 있었습니다. 사막에 도로를 깔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50도 폭염 속에서 일했고 전쟁이 나도 현장을 지켰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때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쟁이 나도 폭염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킵니다. 그 말에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성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 대표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원전을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날짜에 완공하겠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온타임. 정해진 시간에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일정표를 들여다봤습니다. 2017년 준공. 8년 후입니다.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한국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했죠. 한국은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못하겠다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술 문서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질 사람들인가를 판단했죠.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배울 수 없습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정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건 희망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한국은 경험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건 실패 기록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제 선택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선택보다 살아남는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순간부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적을 나라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가 예상하는 이름이 아닌 제가 믿는 이름을 적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2009년 12월 겨울이었죠. 저는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종 낙찰국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400억 달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프랑스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이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실패해도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안보 담당자가 거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양국 모두 우리의 우방이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역시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일 연합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한 강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혹시 한국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순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례가 없습니다. 해외 수출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왜 굳이 위험한 선택을 합니까? 모두 일리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문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게 왜 문제입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실패 기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핀란드에서 공기를 몇 년씩 지연시켰습니다. 그게 경험입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강자가 진짜 위험입니다. 프랑스는 책임을 협의로 넘깁니다. 미국과 일본은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한 강요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만약 한국이 실패하면 차관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안전한 선택을 했는데도 나라가 망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각국의 장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프랑스의 리스크는 뭡니까? 오만과 책임 회피입니다. 미일 연합의 리스크는 의사결정 지연입니다. 한국의 리스크는 경험 부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리스크가 아니라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저는 한국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 와서 전쟁 중에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종 낙찰 추천국 대한민국. 펜을 놓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죠. 이것이 살아남는 선택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2009년 12월 27일 최종 발표 날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두 모였습니다. 프랑스 측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기대에 차 있었죠. 한국은 긴장한 듯 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함께 협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국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그 순간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측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국 대표단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프랑스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거는 간단합니다. 책임입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책임을 팔았습니다. 저는 책임을 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떠났습니다. 한국 측만 남아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차관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판단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증명하십시오. 그날 밤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제치고 한국 선택 예상 밖의 결과 파격적 결정. 온갖 분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저를 비판했습니다. 왜 검증된 나라를 두고 위험한 선택을 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많았습니다. 살아남는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인기 있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결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프랑스는 졌고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저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저는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명뿐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10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죠. 현장은 바라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과연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인가 싶었죠. 한낮 기온이 50도를 넘었습니다. 여름엔 60도까지 올라갔죠. 작업화 밑창이 녹아내리는 열기였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으면 몇 분 만에 표면이 갈라졌습니다. 기계도 멈췄습니다. 모래폭풍 샤말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긴 기술 시험장이 아니라 인간 시험장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과연 이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얼음 조끼를 입었습니다. 30분마다 휴식을 취했죠. 탈수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 현장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약속했으니까요. 차관님께 약속드렸잖습니까? 그 말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들은 계약서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 때문에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정은 단 하루도 밀리지 않았죠. 저는 매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진척률 100% 유지 일정 준수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지만 한국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하늘길이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각국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기술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바라카 현장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이 떠났습니다. 미국 자문단도 철수했죠. 독일, 영국, 일본 협력사들도 하나둘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족이 있고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결론이 났습니다. 공기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전 세계가 멈췄는데 우리만 예외일 순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천재지변이나 다름없었죠. 누구도 한국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일정 연장을 검토하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이요? 하늘길이 막혔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 보좌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차관님, 지금 공항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한국에서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길이 봉쇄됐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옵니까? 저는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활주로가 보였죠. 그리고 멀리서 한 대의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한국인들이었죠. 기술자들, 노동자들, 관리자들. 수백 명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국 현장 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저희 왔습니다. 공사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하늘길이 막혔는데 말입니다.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기를 띄워줬습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전 세계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들어온 나라였습니다.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가족과 떨어져서 사막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터에 들어오듯 바라카로 돌아온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내내 한국 노동자들은 현장을 지켰습니다. 2주 격리를 마치고 현장에 투입됐죠. 일정은 여전히 지켜졌습니다. 세계 어느 원전도 해내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왕세자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한국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떠났는데 한국만 들어왔습니다. 왕세자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약속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위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형제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2021년 4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라카 1호기 상업운전 개시일이었죠. 팬데믹 기간을 거치고도 일정을 지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약속했던 날짜보다 앞당겨 완공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바라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죠. 2009년 그 결정의 순간 모두가 프랑스를 외칠 때 한국을 선택했던 그날 말입니다. 그때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이제 답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바라카에 도착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이었던 그곳에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원자로 사기가 나란히 배치돼 있었죠. 1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심장이 뛰는 곳이 됐습니다. 한국 현장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피부는 사막의 태양에 그을려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 10년 동안 한국이 저에게 말했던 단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준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왕세자께서 참석하셨고 각국 귀빈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사막을 지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왕세자께서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그 순간 바라카 1호기가 가동됐습니다.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고 터빈이 돌기 시작했죠.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불이 켜진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라카는 아랍어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땅에 축복이 내려온 겁니다. 석유가 아닌 기술로 실내로 만들어낸 불이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소비의 25%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국가 전기의 4분의 1입니다. 단 하나의 원전 단지가 이만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국이 만든 심장이 국가의 혈관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수치도 놀라웠습니다. 연간 탄소 배출량이 2240만 톤 감축됐습니다. 이건 승용차 340만 대를 없앤 것과 같은 효과였죠.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최고 친환경 에너지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드 대통령의 유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증손자는 낙타를 탈지도 모른다던 그 경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석유가 마르는 날이 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라카가 있으니까요. 저는 준공식이 끝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10년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곳을 지나간 흔적이었죠. 50도 폭염 속에서, 모래폭풍 속에서, 팬데믹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한국 노동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저희 잘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아니, 완벽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약속 지켰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왕세자께 올리는 최종 보고서였죠. 프로젝트의 성공을 알리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증명됐습니다. 무엇이 증명됐습니까?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책임감입니다. 한국의 약속입니다. 이건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판정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입니다. 이 문장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수치로, 결과로, 행동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논쟁은 끝났습니다. 2009년 전 세계가 의심했던 선택이 2021년 정답으로 증명됐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기술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바라카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10년 전 이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석유가 끝나도 저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2009년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믿음에 답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비즈니스 파트너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라피크, 영원한 동반자라 부릅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에게 희망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석유가 아닌 신뢰로 국가의 부를 지킨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